여러분께 월요일 아침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김진 에너지. 김진 에너지. 진혜 형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아니, 박수 한번 근데 드려야죠. 예. 오늘 저를 네. 영접하느라고 저 뒤에 사진을 이걸 깔은 거예요 혹시? 아, 정말? 정말? 아니. 종묘 때문에 깔은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요. 아 이거 왜 갑자기 이걸 깔았어요? 저희가 지난주부터 한번 이제 가을 정치도 좀 느껴보고 아니 그건 너무 좋은데. 네, 날씨 하늘도 아니 좀 제가 보시라고. 왜 그러냐면 예. 제가 지금 서울책을 내잖아요. 아, 그 예. 저 11월 말쯤에 네. 나오는데 거기에 쓰고 싶은 그 그림이 이 그림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저 응원봉 혁명할 때 네네네. 그때 쓴 오마이에서 찍은 사진이 내가 쓰고 싶어가지고 그 네. 출판사를 통해 가지고 물어봤더니 음. 그 임재근 기자가 찍었다 그러네. 아. 이 임재근 기자가 김진애 선생님 책에 들어가니 영광입니다. 이러면서 저기 협력해 주겠다고 그래서 그래요? 바로 잘했네요. 그건데 그때는 여기에 꽉 사람들이 찬 거. 아. 그때 제가 그거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예. 야 정말 이 산 정말 정말 우리 이 너무 산 너무 좋. 기가 막혀 정말 예. 너무 기가 지금 막혀 가을이 좋습니다. 되니까 또 보십시오. 네 가을 울긋불긋. 되니까 나무. 봄에는 파릇파릇 네. 여름에는 울창 울긋불긋. 가을에는 화려한 예. 울긋불긋 겨울에는 흰 눈이 특히 저 북악산이 정말 잘생겼어요. 정말 잘생겼어요. 저희가 이걸 실시간으로 이게 사진이 아니고요. 네. 실시간 영상입니다. 실시간이에요. 예. 아 근데 이게 찾아만 다니고 우리 사람들이. 박물관 위에서 찍는 거예요? 이게? 아, 이게 박물관 위에서 찍는 거 같아. 비밀입니다. 아니 비밀이고요. 아유. 자, 이렇게 경치 감상도 박물관보다 해주시고, 조금 높은데? 네, 감상을 해주시고요. 네. 아, 다음은 김진- 종묘로 바꾸세요. 네, 알겠습니다. 종묘는 찍을 때가 딱 있습니다. 네, 김재현씨, 진영님 나오셨는데 그래도 현안 얘기 좀 하면서. 아니 부동산- 싫어. 나 현안 그러게요. 얘기하다가 지난주에 예. 예. 완전히 에이펙에 잡혀가지고 완전히 에이펙 얘기만 하다가 내가 하고 싶어서 나온 얘기는 하나도 예. 못하고 아유. 5분 동안 얘기하고 5분 이러고 동안 얘기하고. 가니까 아니. 안 되겠어. 오늘은 그러면은 제가 해야 될 얘기를 예. 먼저 하고 먼저 하고. 나머지는 알겠습니다. 현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안은 솔직히 1분씩만 넘어가도 다 정리되는 사안이니까. 네, 진영님이 정리해주시면 너무 또 귀에 쏙쏙 들어오니까 현안이 다 기다리실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 하고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오마이에 왜 나왔느냐. 사실은 이제 뭐 제가 얘기했던 대로 이번에 에이펙이 끝나고 나서 63%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국정 동력이 완전히 올라간다는 이재명 대통령 뜻이에요. 국정 동력. 그게 AI 뭐 3대 강국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여러 가지 점에서 다 국정 동력을 갖게 될 텐데 네. 저도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 부동산에 이것도 관련된 게 힘을 받는다. 부동산 혁신에 관련된 물론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하시지는 않더라도 네. 이게 기재부나 국토부나 이 관련되는 부처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거든요. 특히 부동산에 관련되면은 진보 정권은 항상 좀 눈치 보고 혹시나 이게 지지율에 뭐가 될까봐 항상 그 걱정을 이런 항상 했었죠.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저도 왜냐하면 저도 지금 솔직히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맡고 있으니까 뭐 약간은 관련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완전히 현안에 관련되는 건 아니라서 오히려 네.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얘기하면 좋겠다. 그리고 네. 제가 이거 갖고 있는 생각은 이번에만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그래도 주택 정책 전문가입니다. 도시개발 전문가고. 그러니까 저는 뭐 지난 30년 동안 네. 꾸준하게 이 생각을 갖고 온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똘똘한 똘똘한 항체의 항체. 선호 현상 예. 이거를 없애지 않는 한은 모든 게 공연불이다. 그러니까 이거 하는 얘기를 제가 정확하게 맞아요. 할 거고요. 오늘 정확하게. 오늘 들어보고. 정확하게 그 얘기만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제 주택 공급 대책을 조금 네. 더 이제 아하. 신박하게 만들어야 네. 된다라는 창조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할 좋습니다. 건데 예. 오늘은 똘똘한 한 채. 똘똘한 채 얘기 근데 들어가 이제- 보고요. 제가 네. 광고를 좀 드리면 네. 이따 10시 30분에 네. 정성호 법무장관이 출근을 한대요. 출근하면서 도어 스태핑 하는데 이건 저희가 잠깐 듣고 올게요. 이미 싫어. 양해의 말씀을 잠깐 좀 네,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물론이죠. 지금 예. 현안 가장 중요한 대장동 현안사니까. 예, 항소 포기에 대해서 이렇게 꼭 정책 얘기는 중간에 끊는다니까요. 일단은 똘똘한 채 얘기 들어보다가 정성호 장관이 이제 보이게 되면 현장 갔다 오겠습니다. 자, 네. 똘똘한 채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 네. 들으면서 맞아 이제 똘똘한 한 채 뭐 다주택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서 인식이 똘똘한 채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누가 괜찮대요?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생각을 해왔어요. 우리 국민들께서는. 지금요. 지금도 부동산이 그 당시에는. 일부 오르는 게 네. 지금 기본적으로는 강남 상구, 네. 그다음에 한강 벨트. 이쪽에 오르잖아요. 네.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다 똘똘한 한채 때문이에요. 아.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어필하는 것도 이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싶다고 하는 이 네. 욕망. 저는 아하. 그 욕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욕망에 계속해서 어필을 하면서 모든 주택 정책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자체를 네. 없애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지 않는 한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주택 정책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 제가 똘똘한 그 얘기를 한 채. 왜 그럴까요? 왜 똘똘한 한 채가 문제가 될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똘똘한 한 채를 통해서 다주택자들 네. 집을 내놓게 해서 네. 공급을 늘린다라는 그런 주장을 해왔고, 네. 근데 그 이후에 똘똘한 한 채가 어떻게 보면은 일상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객관적으로 이건 네. 괜찮다는 생각이 아니 좀 나오게 그거는 되면서 그건 뭐야 노영민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노영민 비서실장이 제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네. 제가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뭐 정책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또 옹호도 하고 많이 했지만 네. 그 부동산 정책에서 제가 몇 개를 제가 비판을 아주 세게 한 게 있어요. 하나가 바로 이 똘똘한 그러니까 다세대 부동산. 주택 예. 다세대에 대해서 이걸 죄악시하는 거 이건 굉장히 나쁜 거다. 그것 때문에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핀셋 규제. 핀셋 규제를 하니까 주변에 풍선 효과가 풍선 또 효과가 나오고.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나게 예. 된 거고 그것도 똘똘한 한 채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요. 아 여기만 똘똘한 한 채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주변으로 나가서 다른 거를 더 원하게 다른 거 만드는 사서 사고. 그리고 그다음에 세 세 번째가 번째가 임대주택에 그러니까 민간 임대에 대해서 초기에는 풀어줬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다세대 주택이라는 거 가지고 다세대가 아니고 다주택자. 다주택자. 다주택자라는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응징을 했죠.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 주택 정책을 굉장히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요. 그 중에 똘똘한 한 채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똘똘한 한 채 이거 사야지라는 아니 생각을 그게 하게 뭐가 되고. 되냐면은 그러니까 강남 상구와 예. 한강벨트의 집이 아무리 비싸고 예. 또 아무리 지어도 어허. 또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거 뭐냐면 전국구가 되어버린 거야. 지금은 뭐냐면 한 가구만 가지고 있으면 자기 집만 가지고 있으면 자기는 거기에 똘똘한 한 채 마련해 놓고 자기는 지방에 가서든 수도권에 가서 싼 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자산은 늘어가고 네. 자기는 어디서 원하는 데 살고 이게 다 가수요로 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수요가 생겼다. 지금요 예. 제가 그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뭘 올리겠다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제가 가소로운 게 정말 가소로운 게 예. 왜냐하면 이거 기본적인 걸 고치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 올리는 것밖에 안 돼요. 서울은 집값이 오를 거다. 네. 그리고 지금은 강남이나 한강벨트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퍼질 거다. 그러면 자꾸 똘똘한 한 채를 사러 전국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전국에 특히 지방에 부자들 많거든요. 그러면 지방은 지금 어차피 부동산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떨어지는 것들을 놔두고 여기는 그냥 임대로 살자. 네. 그리고 서울에 살라고 계속해서 가가지고 그렇죠. 하는 거야. 예, 계속 수요 공급은 한정돼 있는데 강남 네. 한강벨트 한정돼 서울 아파트 넓혀도 그 정도 네. 한정돼 있는데 그걸 사고 싶은 사람들은 지방까지 다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그러니까 수요가 이거 자체를 너무 많아. 이거 생각보다. 자체를 이런 현상 자체를 없애는 걸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그러면 없애려고 부동산 그러면 못 어떻게 해야 잡는다. 될까요? 어떻게 없애야 됩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다주택자, 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거는 재산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총액 기준으로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노영민도 뭐 서울 거를 팔든 어떻게 팔든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왜 노영민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예. 제가 당시에 국회의원이었어요. 네. 당시에 국회의원일 때 솔직히 김진애 별로 깔 거 없잖아. 별로 깔 거 없는데 뭐로 깔았냐면 다주택자로 저를 깠어요. 예. 그 뭐냐면 제가 다세대 주택에서 사는 다주택자거든. 그건 뭐냐면 똑같은 겁니다. 네. 처음에 다주택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게 1가구 1주택에서 얘기 나온 게 뭐 때문이라고 나왔냐. 꼭 정책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상당히 정치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솔직히 노영민 당시 비서실장이 다른 어떤 수석하고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싸우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다주택자였어요. 네. 결국은 그 사람이 물러났습니다. 그때 이제 서울 반포와 충북 청주 집이 있었는데 노영민은 그랬고 예. 또 다른 수석은 결국은 아.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아예 물러났고. 근데 그래서 물러난 이유 그때 그 사람이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상당히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뭐 밝히기 어려운.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거를 말하자면 어떤 흠으로 잡게 하는데 네. 이렇게 하는데 당시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얘기한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나쁜데 네. 거기다가 이게 번진 게 이게 민주당으로 번진 거예요. 민주당에 당연히 번지면서 민주당에서도 네. 1가구 1주택이 선이다. 한 사람이 그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건 된다. 죄악이다. 예, 그런 이걸 플레이. 가지고 막 플레이를 하기 시작을 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이념적인 이데올로기적인 일종의 도구마가 돼버린 봤을 때는 거예요. 나쁘다 이렇게 나쁘게. 만들어졌고. 자, 그게 문재인 정부 때 정부의,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 그런 정말 이게 나쁜 거예요. 나쁜 상황이다. 네. 자, 정성호 법무장관이 네. 차에서 지금 내리겠습니다. 오마이 TV를 통해서 현장 모습 보고 계시고요. 정성호 장관이 약간 미소를 띠고 차에서 내렸는데요. 들어보시죠. 항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으셨던 건 맞나요? 일단 뭐 제가 좀 드릴 말씀 먼저 드리고요. 에이펙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 후속 조치와 또 한미 간의 관세 협상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또 이런 것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또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다.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뭐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저는 뭐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사를 하는 이유나 어떤 목적이 뭐겠습니까? 범죄자를 찾아내갖고 증거를 확보해갖고 기소해갖고 그에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갖고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 기소의 목적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수사 기소가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판사의 어떤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 봤을 때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더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그 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하는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갖고 수사한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나름 수사를 했었고 물론 여기에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판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공판 유지를 해갖고 공소 유지를 해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유동규에 관련해서는 7년 구형했지만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사가 최종 그 재판에서 구형을 하는 것은 수사를 한 검사가 검찰의 내부 기준에 맞춰갖고 이런 정도면은 최대한을 구형하는 겁니다. 그 구형보다도 판결 선고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 내용에 일부 법리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제대로 판단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대검사청으로부터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으셨던 건 맞으세요? 저는 뭐 맨 처음에 이 사건 결과 법원 선고 나왔을 때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 통해서 법무부에 보고가 옵니다. 보고가 왔고 그렇게 선고가 됐구나. 그런 정도 보고받았고 근데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검의 의견을 전달을 했다는 게 그 항소는 신중하게 좀 고려해라 그런 의견을 전달을 했던 게 맨 처음에 사건이 그냥 보고되면은 그렇게 했으니까 알아서 잘 판단하라 한 거고 그 이후에 제가 이게 한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해야 되니까 제가 뭐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국회에서 경제 분야 또 경제가 아니죠. 국회 그 예산 그 종합 질의가 있었고 우리 법사위도 예산 질의 및 또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거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갖고요. 크게 신경은 안 쓰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대검의 의견이 이게 뭐 항소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쯤에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보고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 전반.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뭐 크게 법리적인 측면에서
저도 개략적으로 판결을 받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고요. 아시는 것처럼 항소할 때는 항소를 그냥 무조건 항소하는 게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에 사실 오인이라든가 법령 위반, 양형 부담이거든요. 저는 뭐 크게 사실 판단에 있어서 크게 잘못된 점은 없다고 봤었고 법령 위반의 측면에 있어도 법례석의 문제고 판례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법령 위반된 건 아니다. 양형 부담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하게 검찰 구형량보다 더 나았다고 하는 것은 수사도 잘 됐고 오히려 그 수사 검사가 특정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제대로 구형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봐주려고 한 정도 구형을 했기 때문에 그 법원에서는 그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예외적으로 더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뭐 절반 이상 통상적 일반적인 사건은 뭐 절반 이상 정도 그 구형의 절반 정도가 이상이 선고되면은 뭐 항소하지 않는 거니까 그런 기준은 크게 문제 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신중하게 판단했던 거고 다만 최종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이 항소 마감 기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법사위와 또 그다음 예결이 왔다 갔다 하는 큰 시간이 없었고요. 다만 잠깐 왔을 때 검찰에서 뭐 대검에서 저 일선 부서에서 뭐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뭐 수사나 기소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자꾸 일부 많은 언론에서 이게 수사 기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사 기소의 최종 결론이 형이 양형 아니겠습니까? 양형이 있어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는 게 그게 큰 뭐 도움이 될 것이냐. 저는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있었고 다만 더군다나 제가 그날 오후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남욱 씨가 다른 재판에 그 재판 과정에서 몇 큰 상당히 그 뭐라고 할까 저는 상당히 충격적인 어떤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검사가 뭐 입에 담기 힘든 말이지만 뭐 배를 가른다, 뭐 장기를 꺼내야겠다, 뭐 그냥 가족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협박을 했다. 이런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계속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는 최초 수사부터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유동규 씨 관련해서는 그가 수사에 협조해주는 대가로 오히려 양형을 거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고 특히 당시 검사가 유동규 씨를 불러갖고 24시간이나 접견 면담하면서 아무런 기록은 남기지 않았고 오히려 증언이나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니냐 모해 위증하려고 한 게 아니냐 아니 이런 의혹도 그 당시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검찰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갖고 공수처 중수청이 설립되고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만 저는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해갖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왜냐? 과거에 보면은 사실상 구체적 지시를 계속 해왔습니다. 해왔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임 법무부 장관이 뭐 검찰이 자살했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전직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전 납득이 안 됩니다.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 징계 사건 관련해 갖고 1심에서 승소했는데 항소 본인이 장관 취임, 정권 바꿔 장관 취임하자마자 변호인들 바꿔 갖고서 사실상 침대 축구하듯이 재판장이 왜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핀잔을 듣고 결국 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 포기하겠습니다. 전임 장관 때 일이지, 전 정권 때 일이지만은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간 계산을 갖다가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이래 일자로 계산하던 기간을 갖다가 시간으로 계산해갖고 구속 취소 석방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선 검사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 제대로 반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부 거기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는 보지만 검찰총장이 사건 지휘해갖고 거기에 대해서 항고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무 얘기 안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삼았고 제가 매일 보고 맞습니다.
이런 형사 사건도 뭐 공공 형사 사건 뭐 그다음에 일반 형사 사건 그 외에 뭐 일반 민사소송 다양한 종류의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찰 사무에 관련해서 감독권자 하니까 보고를 받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을 준 바는 없습니다. 다음 보고를 받으면 제가 경험한 어떤 사건의 맥락들 받고 이런 걸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의견을 제시해 왔고요.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이 사건에 관련해 갖고 보고 맨 처음 사건 결과 보고 받을 때는 상당히 중형이 나왔네. 어떻게 예상보다 좀 많이 나왔고 오히려 뭐 그런 제가 표현 정도 했던 거고 두 번째 항소 포기와 관련된 보고는 제가 한 뭐 3, 4일 정도 후에 받았던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잘 판단해라 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7일날까지 저는 뭐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7일날 오후는 뭐 법사위와 예결이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갖고요. 좀 뭐 그 당시는 보고 왔을 때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제가 의사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 이번 대장동 사건 관련 이제 법무부에서 의견을 낸 것이 사실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신중하게 판단해라는 의견만 전하셨던 네, 그런 정도였습니다. 네. 예, 근데 그 수사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이제 글을 쓴 데에는 장관이랑 차관의 반대 때문에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수사팀은 뭐 그게 추측 아니겠습니까? 그게? 수사팀에 있어서는 저는 뭐 상당히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의 저희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사팀에서 김만배에 관련해서는 유동규와 관련 7년 구형했습니다. 형이 더 나왔어요. 형이 더 나왔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유동규를 오히려 다른 의심들, 유동규에 대해서 본인들이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구형했던 것보다 더 많은 형이 나온 거예요. 법원에서도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이 사건의 범죄 수익을 가서 몰수 추징할 수 없게 됐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 수익 환수에 관한 환수 규제법이라든가 부패자산 몰수법에 의하면 몰수나 추징은, 언론들이 잘 써줬으면 좋겠어요.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 하는 겁니다. 국가가 대신 하는 거거든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한 2천억 정도는 이미 몰수 보존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7천억을 갖다 받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현재 드러난 범위 내에서는 또 몰수추징 선고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7천억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거는 이 개발 행위에 따른 전체 수익을 7천억입니다. 정당한 수익이 어딘지, 정당한 수익을 넘어서 성남도시공사가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해갖고 거기 일부 관계자들이 거기에 도움을 줘갖고 뇌물을 받고 도움을 줘갖고 더 발생한 그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에 관련해서는 어차피 가장 중요한 게 뭐 항소 1심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받지 못해서 그런 가능성이 없었다고 하는 1심보다 더 많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양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우리 법조기자들 그런 사례 봤습니까? 겨우 1심보다도 양형이 늘어난 게 매우 드문 겁니다. 그건 사실은요. 이미 1심에서 양형이 구형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7천억 몰수 추징 문제에 관련해서도 전혀 좀 사실대로 보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받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민사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 잘해갖고 항소심에서 이게 물론 그거 추징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뭐 몰수 추징 판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명확히 확정된다고 하면 민사소송에서 그게 확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관련들을 입증 제도를 하게 되면 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시죠. 물 좀 해주세요. 사실 이 대검찰청 예규를 좀 봤을 때 네. 선고 형량과는 무관하게 어떤 뭐 정의라든지 형평을 고려했을 때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항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바로 거죠. 그렇죠. 이게 정의의 관점이나 형평의 관점이나 수사 과정의 문제점 봤을 때 이 판결이 그게 항소할 사유입니까? 더 나았다니까요. 구형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뭐 금요일 날 남욱 씨의 법정권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뭐 쭉 처음부터 수사 개시부터 쭉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봤고 많은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특히 불법적인 수사라든가 증인의 회유 같은 게 있었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사실은 법원에서 아주 엄청난 폭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뭐 배를 가르겠다는 정도의 어떤 그런 위협이 있었다고 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수사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점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관련해서는 법원에서도 이 사건이 첫 수사팀이 계속까지 수사한 게 아닙니다. 1차 수사팀이 있었고 정권이 바뀌니까 수사팀은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 후에 달라진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 후에 달라졌기 때문에 수사팀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도 1차 수사팀의 의견과 2차 수사팀의 의견이 좀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사팀에 일부 참여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러나 어떻게 됐든 간에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인정을 했고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형을 선고했다고 보고 있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치적으로 좀 얽혀있는 사건이다 보니까는 이번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부담 줄이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아니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미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을 진행 중이다가 지금 뭐 중단돼 있고 그 관계자라고 하는 뭐 그 성남시 공무원들도 재판을 따라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재판에서 그건 그 재판이고요.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 관련해서 어떠한 그 판결 이유에서도 설치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뭐 대통령을 제가 고려하고 했다면 또 다른 판단도 다른 의견도 낼 수 있었겠지만은 저는 이건 이 사건에 관련해 저의 의견은 저도 변호사를 오래 한 사람이고 또 법무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더군다나 지금 검찰이 처한 여러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우리 검찰이 여기에 매달려서 계속 가는 거지. 만약 또 다른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판단했을 때 또 문제가 될 것이고 어떤 경우도 문제가 되는데 지금 검찰이 해야 될 일은 지금 매우 어려운 시기 아니겠습니까? 뭐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권의 요구도 있고 국민적 요구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 문제에 검찰이 우리가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평소 생각의 일부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 이번 사건 관련해서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했고 그리고 또 이제 전국 검사장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대검에 이런 소명을 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뭐 물론 그런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은 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중앙지검장의 위치가 가벼운 위치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찰이 처리한 사건은 굉장히 많습니다. 99%의 사건은 일반 서민들이 겪고 있는 많은 그런 형사상의 피해들, 그걸 처리하는 민생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수많은 형사부 검사들이 현장에서 그야말로 잠 안 자고 그야말로 피땀 흘리면서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도 안 되는 형사사건들, 그야말로 극소수의 정치검사들이 정치적인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나온 겁니다. 검찰권을 너무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권 오용과 남용의 사례가 뭐가 있겠습니까? 굳이 제가 그 얘기를 하게 한다면은 그것도 제가 뭐 어떤 정치적 입장이라고 했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서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갖다 남용하고 사건을 왜곡해 왔는지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 차제에 중앙지검장의 검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검찰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국민을 위한 검찰을 거듭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내가 책임을 진다 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본인은 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검찰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뭐 좋겠습니까? 전 보다 좀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고요. 관련해갖고 이 문제는 뭐 일선 검사들이 이 사건 하나입니다, 사실. 검찰이 처리한 수많은 사건들, 민생사건, 시장에서 정말 피땀 흘려 생선 팔아버린 돈들 사기당해갖고 사기당했는데 처리 제대로 안 되고 지연되고 덮어지고 성추행 당했는데 조사 제대로 못하고 저는 제가 장관 취임해갖고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소홀함이 없게 철저하게 보안 수사하고 공소유지 철저하게 해갖고 진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그야말로 거기에 칼을 찌르는 그런 범죄자들을 잠 못 들게 하자라는 게 제 법무장관으로서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건 관련해서 일선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 이 사건의 수사검사들, 기소검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가 그 양형입니다. 법리적인 판단 문제들 좀 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 우리가 집착해갖고 이 사건 하나에 매달려갖고 우리 지금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돼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오히려 묻혀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장관님,
7일 날에 직접 그 좀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노만석 대행한테 직접 전달을 하신 걸까요? 저는 뭐 노만석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래 사건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그럼 그 의견을 누구에게 전달을? 저는 뭐 법무부에 뭐 차관도 있고 또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참모들하고 뭐 보고도 왔을 때 잠깐만 뭐 딴 데가 아닙니다. 국회 안에 우리 법무부 대기실 바로 그 공개된 장소 거기서 얘기했습니다. 총 그럼 3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대검 쪽에 전달한 뭐 맨 처음에는 그냥 통상적으로 매일 아침 뭐 말씀드리면 뭐 굳이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아침에 모든 뭐 중요 사건들에 관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장관이 알아야 되니까 언론에 이런 사건이 났다. 판결 선고가 이렇게 났다. 이런 정도 보고 맨 처음 되는 거고 저는 뭐 그럼 그렇다 하고 끝납니다. 두 번째에 와서는 뭐 이게 그 일선에 뭐 정확히 며칠 기억나지 않겠습니다. 며칠 지난 후에 현장에서 뭐 항소 포기 의사가 있다. 항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랬다가 하면 그때부터 논의를 했겠죠. 뭐 아시는 것처럼 이게 마지막 날 이게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그 7일 당일에는 법무부 내부에서 이 사건의 항소 여부를 둘러싼 구체적인 내부 논의가 진행된 건 없는 그러지 아닙니다. 저 국회에서 전 간부들이나 저나 그날 아침부터 국회에서 밤 11시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 혼란이 좀 많은 상황인데 끝으로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펙 성공 이후에 저희 법무부도 국민들이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경제 발전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제 생각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장관 취임에서도 경제를 살리는 법무 행정의 혁신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펙의 성과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대통령께서도 또 경제 안정과 민생 안정에 헌신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좀 염려를 드리게 된 것 같아서 저는 죄송한 마음이고요. 다만 어쨌든 일선의 대부분의 검사들은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선의 검사들이 본래 본인이 맡았던 검찰의 임무들, 본인이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수사권의 범위 내에서 또 최선을 다해주고 또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온 사건들 잘 뒷마무리하고 공소유지 잘해갖고 범죄자들이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검찰의 역할들 최선을 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뭐 이게 뭐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일부 언론에서 범죄 수익 관련해서 전혀 뭐 사실과 근거 없는 왜곡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그런 면에서 중앙지검장도 어쨌든 일선 검찰의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사의 표시를 했는데 그러나 앞으로 우리 검찰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들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차분하게 맡겨진 일을 다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도어 스태핑 들어봤습니다. 한 20분 정도 상당히 이제 길게 진행이 이야. 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열받으셨네. 열받으셨다. 정성호 장관님 상당히 열받으시고 예.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을 때 이렇게 20분 길게 예. 써서 충분히. 설명하시는 거는 아주 충분히 설명하시는 거는 오히려 좋은 거고요. 예. 저는 이거는 굉장히 오늘 제가 사실 이 사안을 맨 처음에 접했을 때는 제가 당장 의심한 건 이거예요. 네. 일단 검찰은 이번 법원 판결에 자기네들 얻을 수 있는 거 다 얻었어요. 왜냐하면 법정 구형한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얻었고 어떤 거는 더 많이 나왔고 유동규, 그러니까 정민용 얻었으니까 더 나왔고. 자기들이 항소를 꼭 해도 별 실익이 없어. 그러네. 그 다음에 아까 네. 정성호 법무장관이 확실하게 얘기하신 대로 지금 왜 벌금만 얘기하고 나머지 저거 받을 수 있는 몇천억을 갖다가 그 얻을 수 있는 거를 못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민사로 가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가 나오는 거 보고 이거 누가 쓴 거야 이러면서 화를 냈는데 예. 그걸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서 저는 요번에 제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저도 법사위 출신 아니야 이러거든요. 그런데요. 그래서 이걸 딱 보면서 예. 야, 이 검찰이 아. 빌미를 잡기 위해서 일종의 농간을 한 게 아닌가 농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왜냐하면 이거는 오히려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 이거는요
자, 검찰이 항소를 해도 특별히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어요. 이럴 때 항소를 포기하는데 항소를 포기하면 네. 여러 가지 정쟁을 유발할 수 있는 거리는 돼요. 그리고 거기에 또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사의 나서가지고 표명. 사의 표명해. 아니 자기 윤석열이 시간 단위로 해가지고 풀어줄 때 네. 누가 그때 사의 맞아요. 표명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비난도 잘 없었죠. 그때 그리고 당시에 조금 검찰에 얘기하더니 하고 딱 윤석열 한 사람한테만 딱 적용되는 거로 끝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이번에 딱 보니까 이거 가지고 이재명 어허. 궁극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뭐 좀 흠집을 낼 수 있겠다. 이러고 생각을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지금 하는 검사들이 게 들고 아닌가. 일어나고. 이런 의심이 충분히 들만한 사안이에요. 그렇네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정성호 장관님이 잘 예. 설명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만 짧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길게 하니까 저처럼 이렇게 핵심이 머릿속에 딱 있는 사람은 이제 알겠는데 핵심을 1, 2, 3 네.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만 해주시면 좋겠다. 워낙 정성호 장관님의 화법이 저러세요. 예. 조금 길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도 오늘 네. 정성호 장관의 설명을 들으면서 네.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니면은 이 국민의힘 정치인 아니면 네. 검사들의 주장 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건지 다 말이 이제 안 되는 드러났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예. 검찰이 이거 저거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이 괜히 나서가지고 검찰 뭐 검찰은 죽었다는 예. 둥. 야 검찰이 죽은 지는 한참 됐어. 아 윤석열 정권 내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내 검찰은 죽어 있었어. 아유 정말 그리고 탄핵이 돼도 저기 뭐야 아유 정말 아유 정말. 그러니까요. 아, 윤석열이 풀려나고 날 시간 그때도 항고도 안 하는 이 모습, 검찰의 항고도 안 모습.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네. 그거 가지고 내부에서 그거 가지고 그렇네요.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미 죽어 있는 검찰. 그 다음에 그때 예. 왜 검찰 내부에 그 이프로스인가 예, 거기 이프로스 게시판에. 몇 개 나오지도 않고 말이지. 아니 그렇게 끼리끼리 똘똘이 뭉치면서 예. 아 나 정말 그렇습니다. 아 우리 진혜영님의 사자부가 너무 속 시원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장관 자리에 있으면 저 이렇게 못합니다. 장관 자리에 있으면은 우리 정성호 장관님처럼 차분차분하게 하셔야 됩니다. 정성호 네네. 장관 네. 네, 좀 댓글 통해서도 아 뭐 진짜 화나셔서 길게 하신 것 같다라는 나릴님의 댓글도 있는데 네. 사실은 남욱 변호사가 했던 법정에서 했던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 배를 갈라? 배를 야, 검찰이 당장 할 수 있는 말이지. 근데 저기 뭐야, 그러니까 그때 검찰은 네. 위협뿐만 아니라 자기네들 목에도 저게 닿는 게 느껴졌을 거예요. 여기서 이걸 손가락을 내지 않으면은 자기네들도 내부에 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어떻게든 거지. 이제 뭐 급한 마음에 긴박하게 어.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이제 필요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겨냥한 그런 조작 수사 아니냐? 그런 거지. 이런 그러니까 지금 지적이 그런 나올 게 것 다 같습니다, 밝혀질까봐 그렇지 않으려고 지금 이제 음. 페인트 쓰고 뭐 국정조사 하겠다, 뭐 오늘 하고 그렇네요. 그렇게 하는데. 아, 아이고, 결국 참네. 핵심 본질은 대장동 이 조작 수사 이 그렇습니다. 사건이다. 네. 음. 그리고 저기 아마 이거 가지고는 근데 네.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는 계속해서 아하. 국힘에서 계속해서 들고 일어날 거고요. 계속해서 할 거기 때문에 예. 민주당은 여기에 너무 흔들리지 좀 마세요. 저는 민주당은 국힘에서 아무리 더티 플레이하고 온갖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하더라도 네. 그냥 흔들리지 말고 그냥 전공법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거기 그러게 너무 말입니다. 말려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공법으로 국민들을 믿고 네. 뚜벅뚜벅 가야 된다. 네. 라고 정리해 보고 네. 자 김진애 우리 예, 우리 똘똘한 채를 방면하자. 아니 그래, 똘똘한 채 문제점. 정책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이렇게 그냥 온 데서 방해수가 들어옵니다. 주말에 이게 항소 포기 논란이 나오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글쎄 말이죠. 근데요, 우리 위원장님. 뭐냐면 아유. 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황은 이래요. 음. 지금 이제 15 대체 끝나고 난 다음에 네, 일단 차관이 여러 가지 무리의 사과를 하면서 사퇴를 했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이제 기재부에 사실 이제 세제를 잡는 거는 기재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는 뭔가를 할 것 같이럼 뭐 용역도 주고 뭐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고 네,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론에서 네. 우리 편 사람들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제 지방선거 전에 세제 건드리면 안 된다. 세제 건드리면 지방선거는 필패한다. 그런 뭐 목소리 이분을 있습니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예. 제가
그렇지 않다라는 그렇지 얘기를 않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재부도 그리고 지금 끊임없이 시장에 사인을 줄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를 현상을 지금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지금 살펴보고 있다. 이거를 계속. 시장에 계속 줘야 그래야지 이게 뭐냐.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당장 11호 대책 있고 난 다음에 지난 한 3-4주일 3주일 됐잖아요. 네. 지금 이제 완전히 시장은 경색이 됐어요. 조용합니다. 일부에서 하는 거 외에는 그리고 이제 지금 어차피 11월, 12월, 1월은 되게 이제 좀 잠잠할 때니까 그런데 네, 봄이 겨울이니까. 되면은 또 다시 뭐가 일어날 수 있는데 학기 앞두고. 그때가 되게 지금 시간을 갖고 있는 게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네. 지방선거에 너무 앞서가서 얘기만 하면 안 되지만 그리고 이번에 이걸 얘기할 때는 전체적으로 네. 제가 얼개를 국민들한테 좀 설명을 해줘야 돼. 너무 그냥 제가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발표할 때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딱 이거하고 설명이 없어. 우리는 그러고 나니까 시장에서 특히 네. 유튜브에서는 또 뭐 이거 뭐가 잘못됐다, 아. 뭐가 어떻게 된다, 뭐가 더 문제가 될까 이러고 자꾸 하는 게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정리 좀 저는 해주세요. 좀 이렇게 좀 잘 그림을 그려가지고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그래서 이 똘똘한 한 채에 없애야 대해서 되는데. 저거 예. 하는 거는 이제 몇 가지가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실책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저는 이게 상당히 정치적인 사안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네. 정책적인 실패까지 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 문재인 정부한테 상당히 뼈아프게 됐고 그 이후에 정권을 만드는데도 힘들었는데 예. 이게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개를 얘기할게요. 앞으로 이거를 하는 건 세제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세에 대해서 이걸 고쳐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큰 그림부터 먼저 그리면 보유세를 일단은 주택 수가 아니라 전체 재산에 대해서 부동산을 보유한 거에 대해서 하는 거로 바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일단 다주택에 대한 뭐 특별한 얘기가 안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다주택 3개를 다 합해도 네.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한 채보다 작아. 가격이 그런데 저는 세금을 더 내고 있어. 그러면 이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똘똘한 한 채가 비싸지만 불구하고 한 채란 이유로 세금을 덜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네. 장기 보유 나중에 팔 때도 훨씬 더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갑니다. 한 채만 가지고 네, 있었다. 이것만. 근데 이제 이게 시장을 왜곡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자꾸 사람들이 갈아타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값을 점점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반포 베일리가 제일 높은데 네. 나중에 이제 압구정동 같은데 이제 재건축되고 재건축하면 나면은 거기가 아마 뭐 200억짜리 나올 거야 아마. 200억짜리요? 지금이 70억에서 100억이거든요. 거기 200억짜리 왜냐면 부자들의 게임이에요. 근데 이제 외국에서는 부자들의 게임이 맨하탄에서 일어나고 그래도 네. 별로 뭐라고 안 그래. 뭐라고 안 그러는 이유가 쟤네들은 세금을 제대로 내고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만 네. 거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도 그래 쟤네들은 세금을 내 가지고 국가에 또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세금을 내니 그러니까 비싼 집에 살면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네. 강남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지 마라. 세금만 잘 내면 되는 거다.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으면은 네. 그 집값이 오른다고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그 사람들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근데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보통 평상시에 수익이 있는 사람이 거기에 살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 수익은 없고 아. 가지고 있는 건 집 한 채만 있고 있는 사람이 그걸 갖고 있으면서 안 팔고 있는 거야. 이거는 깨야. 이게 주택시장을 왜곡을 시키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다주택자에 저는 정말 이게 제가 주택정책하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게 네. 다주택자를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라. 다주택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고가의 다주택자 말고요. 네, 네. 그냥 뭐 강남에 저 며칠 있고 같은 이런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선의의 주택을 사회에 공급하는 선의의 임대 사업자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근데 제가 이거를 통계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자가 보유율이 얼마죠? 글쎄요. 한 40, 50 되나요? 서울은 45. 전국적으로는 전국적으로. 한 60%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주택 보급률이라고 하는 게 100% 넘었죠. 지방은 100에서 110%까지 간 데도 있어요. 근데 110%까지는 가야 네. 주택 시장이 안정이 됩니다. 근데 서울은 문제가 한 94에서 96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러니까 서울은 계속 문제인 거야. 계속 근데 진행을 한다.
이렇게 자가 보유율은 60%밖에 안 되지만 나머지는 뭐겠어요? 다 임대주택이지. 근데 그 40%의 우리의 공공임대는 얼마나 될까요? 공공임대? 여보 이런 숫자를 모든 국민이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 공공임대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글쎄 그렇게 많지 않을 두 것 자릿수가 같은데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족하군요. 두 자릿수가 안 되고, 그러니까 두 자릿수가 안 되고 그냥 9.2% 정도 돼요. 근데 이거 나머지는 다 민간 임대가 제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좋은 주택의 이 구성은 이거는 학술적으로도 나와 있는 거야. 이건 뭐냐 하면은 전체가 100% 정도 되면은 자가 보유율이 60에서 65% 사이. 그 다음에 공공임대가 15%. 네. 나머지는 민간임대. 그러니까 한 25%에서 30% 사이가 민간임대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이게 건강한 주택 시장이자 끊임없이 좋은 주택을 만드는 건강한 주택 시장이 되는 네. 거예요. 이렇게 만들게 하려면은 지금처럼 똘똘한 한 채 가지고 이렇게 정말 목매는 이거를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해서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네. 보유세 건드려야 됩니다. 보유세를 보유세를 건드리는 대신에 이것도 다 이미 학술적으로 나와 있어. 보유세 올리면 거래세는 낮춰야죠. 이거 다 나와 있는 거 왜 못하냐 이거야. 그 대신 이제 이거를 타임 스케일도 정해야 되고 이걸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하는 걸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요 다주택자는 보유세율도 높고 그 다음에는 양도세도 더 높아요. 이론이 뭡니까? 내놓고 내놓을 수도 싶어도 없고. 그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내년 2026년 5월까지인가를 양도세를 중과하는 걸 유예시켜 놨어요. 지금 유예시켜 놓은 게 잠깐 이제 유예시켜 놓은 거죠. 네. 이거 지나가면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그리고 총액에 대해서 매겨야 된다. 주택 수가 아니다. 총액에 대해서 나 같은 사람은 좀 봐주라 이거야. 다 합해서 윤석열 한 채 빼. 김건희 거구나 그러고 보니까 네. 김건희 한 채보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저는 제가 옛날에 정종환 국토부 장관한테도 물어봤어. 네. 그 굉장히 비싼 오피스를 사셨더라고. 그게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 데 사냐. 20억짜리 정도 되는 거 사냐. 네. 자꾸 조그만 거 몇 개 사가지고 좀 주변에도 임대도 좀 해주고 이렇게 공부를 좀 기여를 해라. 해야지.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날 보고 피식 웃더라고. 너는 뭘 몰라. 이런 눈치로 피식 웃더라고. 이게 뭐냐면 그건 뭐냐면은요. 이게 이렇게 저거 하고 있으면은 왜냐하면 저도 이제는 조금 괜찮으니까 길게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 싸게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대출 다 갚고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좀 그렇게 그거를 공공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좋게 하면은 나중에 세금도 좀 깎아주고 이런 식으로 이런 인센티브 체계를 주고.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공급이 잘 될 수 그리고 있게. 보유세하고 양도세,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는 거 이거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러면 종부세 올릴 겁니까? 이러고 나옵니다. 다 같이. 자, 저는 종부세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 이제 오염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그냥 종부세 그러면 다 같이 치를 떨어. 일단. 온 국민이 다 같이. 온 국민이 다 같이 세금 더 뭐저 내야 돼? 올리는 거야? 막 이러면서 네. 치를 떨어. 그러니까 치를 떠니까 종부세라는 게 사실은 왜 종부세를 집어넣느냐 하면은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온 거 아니에요. 네. 이건 뜻이 뭐냐면 고가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음. 세금을 내는데 지금은 모든 재산세가 지방세예요. 네. 그러니까 지방에 그러니까 강남은 높은 게 많으니까 재산세를 막 거둘 수 있는 거야. 거기 풍족하게 근데 쓸 그러니까 수 그렇게 있고. 못하니까 예. 종부세는 국세입니다. 그걸 가지고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자 의도는 좋았어. 근데 계속해서 계속 깎아주고 그러니까 제일 많이 거둘 때가 문재인 정부 때 한 4조 거뒀고 그다음에 윤석열 때 들어오니까 뭐 한 몇천억으로 줄어들고 네, 네. 이런 식이 되는 거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종부세라는 말을 너무 싫어해 사람들이. 그 말 자체가 주는. 그리고 저도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이거는 중장기적으로는 한 체계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게 일단은 세금 체계에서 너무 복잡하게 그렇죠. 만듭니다. 예.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서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재산세를 공동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가령 강남구는 강남구보다 서초구가 더 많아요. 네. 사실 재산세가
제일 많은데 가령 금천구는 좀 낮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다 같이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열심히 부동산 개발하는 이유가 네. 재산세를 높이기 위한 거야. 솔직히 그것도 있잖아요. 그렇겠죠. 써야 그러면 돼. 이제 그렇게 세원 하니까 받고. 세원 받고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50%는 지자체에서 갖고 나머지 예. 50%는 서울시에서 다 모아서 그거를 나눠줍니다. 이러니까 조금 나아진 거예요. 그것처럼 네. 중앙에서도 이제 공동과세라 재산세에 대해서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부동산의 거래세에 대한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네. 이거를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방에도 이걸 돈을 나눠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종부세 많이 걷어봤자 네. 뭐 2조에서 5조까지 그럼 얼마도 아니에요. 재산세는 몇십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근데 이렇게 막 그다음에 강조할 게 이거를 한 번에 뭘 혁명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이거는 그 세제라고 하는 거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 부담 가능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지금도 재산세를 올리면 150% 이상 못 올리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걸 타임 스케줄이 어떻게 되겠다 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시면은 그러면 저는 국민들이 이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똘똘한 한 채 때문에 다 여기 다 집을 국민 살려고. 모두가 지금 강남만 피해를 쳐다보고, 보고 있는 강남을 거예요. 쳐다보고, 서울 이게 아파트만 무슨 보고. 짓이냐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국민의 불행의 네. 원천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얘기하실 수 있는 게 저는 이재명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전체의 그림을 좀 그리고 이걸 네.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그리고 이거를 꾸준하게 실천하.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뭐 이거는 있어야지. 5년 하고 끝내면 안 되지. 10년은 가야 되고. 이게 말이죠. 솔직히 노무현 정부가 네. 종부세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게 10년만 갔더라도 이제 안착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이명박 정부가 와서 바로 깎아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부침이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 그야말로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지방선거니 이런 거 같은 거 그냥 그것 때문에 막 이러면서 너무 난리치지 마시고 그냥 국민들은 정말 똑똑해졌어요. 부동산 업앤다운을 너무 많이 겪으면서 그럼요. 나도 똘똘한 한 채의 피해자다라는 걸 다들 알고 계세요. 음. 그렇지만 세금은 많이 내고 싶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형평성 있게 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네. 차분하게 하면은 왜냐하면 지금이 가능한 게 지금이요 정권 초기거든요. 힘 있을 때. 정권 초기니까 해서 기억을 노무현 할수 정부 때도 중간에 했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때도 중간 지나서 했어요. 음. 그러니까 힘을 못 받았는데 지금은 정권 초기에 이거를 안착시키고 이런 네. 제도가 시행이 됐을 때 효능감을 국민이 느끼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거로 끝. 네. 오늘은 이거로 끝인데. 네, 말씀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이 똘똘한 한 채 이 문제, 맨 네.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똘똘한 한 채 이걸로 이 부동산 문제 좀 해결될 거야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고 네. 그건 신기루였고 네. 그 똘똘한 한 채 풀어내야 된다. 네. 이건 안 된다. 근데 그 풀기 위해서는 세제 관련된 네. 이걸 보유세 문제, 거래세 문제 풀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안 되면은 네. 제가요 지난번에 그만두신 차관님이 저한테 와서 뭐 설명하시러 뭐 얘기할 때 제가 그냥 처음부터 딱 부러져 그랬거든. 아이 그거 똘똘한 한 채를 풀어내는 그거 있지 않으면은 모든 게 공연불입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솔직히 세제에 대해서 건드린다는 게 정부로서는 굉장히 그럼요. 힘이 듭니다. 근데 저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정 동력을 네. 기대하면서 왜냐하면 이게요. 지금 우리가 큰 그림을 보더라도 서울이 지금은 930만이에요. 1000만이 네. 안 됩니다. 2050년 되면 700만 대로 줄어들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 똘똘한 한 채 가지고 이러고 살고 있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큰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는지 김진애 우리 위원장님의 이런 의견과 이런 것들 모아져가지고 정부에도 전달이 되고 네, 알 테니까. 저도요. 제가 예. 막 너무 막 공식적으로 하면 그래도 이렇게 언론에 나왔어. 그러니까- 오마이에 나왔어. 그러니까 살짝 이거는 얘기를 뭐 하는 어떻게 거예요. 토론 주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네. 목소리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다 모아낼 것이냐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서울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서울시 얘기가 아니라 오세훈 얘기 아니 오세훈 얘기 그래 그것도 조금 해드릴게요. 해야 되고. 조금 하는데 예.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 공급 대책. 근데 공급 대책이 지금처럼 그렇게 네. 그야말로 공허하고 아, 그야말로 상투적인 얘기만 해가지고는 어림도 네. 없다. 음, 신박한 게 나와야 된다. 그걸 가지고 좋습니다. 건축혁명, 주택혁명을 이뤄내야 된다. 이게 아. 제 생각이에요. 예, 전문가로서 다음 네. 주에는 공급의 대책, 혁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도 현안인 만큼 정성호 장관 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도 뵙기도 하시고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나는 망했어. 아닙니다. 또 우리 김진애 저기 위원장님이 편집 잘해가지고 네. 한 통으로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참네. 우리 아하. 진혜 형님, 김진애 위원지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진애 위원장과 오늘 얘기도 합시다. 예, 다음 주에 또 오셔가지고 오세훈 시장 얘기, 또 공급 대책, 부동산에 대해서 또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